예, 그러면은 제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 세션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인데 이 사회를 맡으실 장지상 원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장 장지상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주제가 이거 대단히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있잖아. 아주 거대 담론으로서 아마 발표하실 분들이 발표한 이 논문은 5분이 아마 공동으로 저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발제는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우선 이 논문 쓰신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의 류덕현 교수님, 예. 성균관대학의 박민수 교수님 나오셨나요? 네, 저 뒤에 계시는 박상우 씨. 명지대학의 우석진 교수님, 같은 명지대학의 원성년 교수님, 중앙대학의 허석균 교수님, 네. 이 5분이 공동 저작이고 아마 발표는 류덕현 교수님과 박민수 교수님 하시나요? 네. 허석균 교수님이 하시죠. 두 분이 대표를 발표하실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5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우선 성균관대학의 김경수 교수님, 저 뒤에 계십니다. 명지대학의 이상영 교수님, 경기연구원의 이한조 원장님, 홍익대학 전성희 교수님은 아마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부경대학의 홍장표 교수님, 밖에 계시나요? 예, 우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발표하시고 토론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장기상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유덕현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5명이 한 2달 동안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5분이 다 동일하게 책임과 이 글에 대한 책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는 현재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젠다 세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정책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하는 것은 오늘 전체 대토론에 대한 주제인 현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기대와 정치적 지지를 안고 출범한 우리 현재의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공과를 한번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지 1절에서 제기한 시대 과제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들을 크게 보면 7개, 그리고 작게 보면 5개의 과제, 그리고 그 5개의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총 7개의 정책 과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무엇이 문제인가와 2절에 대해서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고 제가 3, 4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준입니다. 여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시고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유덕훈 교수님께서 우리 작업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 한 2달여의 과정이 그렇게 아주 유쾌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촛불 시민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 임무를 완성했는가에 대한 크리티컬한 검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애정도 있지만은 또 아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는 그 다음 그 시대의 과제를 우리가 내놓고 완수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은 2021년도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있고 특히 자산 측면에서 상당히 불평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우리 20대, 30대의 세대들의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이제 끊어지면서 불공정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을 많이 담당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586인데 586 세대 자체가 내로남불이 많고 굉장히 불공정한 세대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불평등도의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부 출범할 때는 우리가 뭐 소득의 1차 분배, 2차 분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소득 그 자체보다도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졌고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 구석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소득, 자산, 순자산, 부동산 자산 이런 순서대로 불평등도가 어디가 더 심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은 소득에 비해서 자산의 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하고 그리고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주택으로 갈수록 훨씬 더 불평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이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이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의 불평등의 확대는 사실은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률과 크게 연동돼 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사실은 집중했던 것은 뭐 자산 불평등 개선도 있지만은 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부분에 많은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소득 그 불평등의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특히 그 최상위 10%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의 소득 집중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소득 불평등도의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했던 소득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는 소득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을 비교해 보면은 예컨대 소득 이동성의 지표인 이 쇼록 인덱스를 봤을 때에도 이동성의 지표가 떨어지고 소득 그 이동 행렬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은 그 연령대별 실업률과 소득 분포를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연령대별 소득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소득이 좀 작은 부분에 많이 불편해 있지만은 우리가 연령을 먹으면서 저렇게 조금 높은 분위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우리가 20대, 30대 특히 20대의 우리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직 시대, 입직 연령의 실업률을 보통은 평균의 2배 정도로 보면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넘어가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대가 30대, 40대처럼 소득 분포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그 20, 30대의 그 인식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유동성,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아니면 부모보다 더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면은 대체로 이번 세대는 다음 세대보다 못 살 것 같다는 인식이 심하고, 특히 20대에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의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은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어딘가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딘가가 문제였는지를 다음에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 담론에 너무 목매여 있던 거 아니냐. 성장 담론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를 기어이 성장 담론으로서 제시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에 많이 휩싸이게 됐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시장에 어려움을 갖고 왔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표만을 계산을 해서 인기 영합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소득주도 성장의 3대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임금도 올렸죠. 올리고 이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작업도 풀었고, 그 다음에 EITC도 확대를 했습니다. 가계 지출을 경감하기 위해서, 생계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아동수학도 도입하고 기초연금도 확대하고, 특별히 이 기초소득 그 보장 분야에 있어가지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반드시 근데 이게 성장 담론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이거를 소득 주도 성장 담론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많은 동력을 상실하는 이런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개별 정책이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많이 상실했던 것을 저희가 하나의 이유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수용성과 관련된 정책인데 우리가 다 인정하겠지만은 그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무리를 갖고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스코어 7.7% 연평균 평균 이제 그 최저임금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다른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내세운 거에 비해 봤을 때는 좋은 증가를 갖고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우리가 다 이해하겠지만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고용에 대한 압박이 보통 들어오고 우리 경제가 전가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가로 전가하든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요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비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요 최저 임금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 속도가 빠르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고용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1, 2분위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감소했고요.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에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 인상분의 한 반 정도를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메워줬는데, 또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은 그 시점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공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중 하나가 중앙 주택인데 우리 정부가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인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이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옆으로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동산 그 정책도 실패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책의 어떤 그 신뢰까지 상실하게 됐다.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그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다면적인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이고 내가 그 주택의 실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투기를 하면서 이런 다면적인 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단면으로 인식하고 양분해서 정책을 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파트 중에서 이제 인기 영업자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국가재정법에는 일정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예비타당 승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대규모로 예타 면제 그 예타 면제를 했는데 예컨대 전국 23개 사업에 24조 규모의 예타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면제를 했는데 사실 잘 보면은 예타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그거를 조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표를 인식하다 보니까 예타 면제를 진행을 하고 결국 그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토건 경제 사업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다 사례가 약간 아쉬운데요. 타다가 뭐 누구는 혁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혁신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그 모빌리티의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기존 사업자의 갈등을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자초됐다는 것이 상당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네, 우석준 교수께서 2절까지 발표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3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가 앞서서 시대과제라고 얘기했던 불평등 구조와 구조에서와 공정경제를 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전환에 대한 근거들을 설명하고 방향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성장 정책 시대가 정원되는 이게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 정책에 대한 선포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 진행,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방향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시대가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는 정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정부를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앞서 말했던 성장 정책 담론의 성장 담론에 대한 정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정책의 목표로서 경제 성장이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 투입이나 자본 축적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 이 성장의 교과서적인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단기적으로 또 정부가 정책으로서 영향을 미쳐서 개선되고 성장의 기여 요소로 충분하게 작용하지가 않는 경제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화에서는 성장하더라도 국가가 성장하더라도 즉 국가의 성장이 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국민의 삶은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장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한계가
특정한 성장 정책으로 나타나고 싶고 이거는 과거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개발 정책과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고 이것이 정치 구조와 맞물려서 성장의 정치, 개발의 정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단기간의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탈피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브랜드형 성장 정책은 제시하지 말자. 이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실은 보수 정부는 더욱더 심한 사실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하는 성장 정책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아주 근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의 역할로 돌아가고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체질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불공정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일하는 중산층, 그러니까 보다 더 청장년 일하는 미들인컴 중산층 워킹 클래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를 수립하고 재출발, 실업 또는 실패자를 위한 복지 체계를 확충하는 사회 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이 두 가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핵심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중산층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중산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성장 사다리가 많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는 청년층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체계 역시 빈곤 아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제 중산층을 위한 육아, 교육, 주거복지 이런 정책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 지금 청년들의 외침,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역동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그래서 아주 혁신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수립하기 위한 정책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 방향은 앞으로 재출발 또는 사회 안전망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방향은 불평등 구조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구조가 1% 99%가 아니라 10% 90% 격차가 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히 아까 근로소득 특히 자산소득의 어떤 불평등은 보다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소득 재분 기능 아직도 미흡하고 이는 재정의 규모가 작고 조세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도 재설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으면 성장 잠재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하실 내용일 겁니다. 특히 인적 자본의 질적인 향상이 제외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 능력조차도 세습되는 능력주의의 어떤 덫에 따라서 계층 간 이동성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깊이를 피하게 되고 보다 더 세이프한 어떤 직장, 직업, 혁신에 대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조차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특히 가격 개입을 통한 불평등 개선 정책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세 재정적인 누진성을 강화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모토는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방향으로 불평등 개선 방향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정사회 확립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성의 퀘스천이 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어떤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한 것을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해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요약해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기능의 개선 방향은 크게 축소해야 될 방향과 강화해야 될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배분의 직접 개입이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게 산업연구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간주도 산업정책은 폐기해야 되겠다. 예를 든 것도 좀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아주 크게 하고 있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도 좀 축소해야 될 기능이고, 그럼 앞으로 강화해야 될 기능은 공정한 경쟁 체계와 중산층에 대한 복지 체계, 그리고 소득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기능을 재조정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말씀드리면 불평등 완화와 불공정 해소라고 하는 핵심 과제를 위한 목표 3가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와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제목과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7가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설계고요. 그리고 육아보육체계, 그리고 교육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공평과세 확립,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산업규제와 경쟁정책입니다. 우리 일부 토론에서 교육, 육아보육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복지정책에 대한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사회 위험도 있고 올드사회 위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기존 사회보험체계의 조세기반 현금급여 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시킬 것인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우리 복지 수준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안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부 규모는 복지재청, 복지 지출에 대한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연적으로 정부 규모는 복지 지출 규모와 같이 연동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한 재원 배분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단순한 인구 구조 고령화에 의해서 1년에 GDP의 1%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법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향후에 1%는 그냥 자연적으로 복지 고령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 GDP 한 2.5% 정도는 50조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걸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회 아젠다와 정치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와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거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복지의 한계가 있고, 기존 고용보험 제도가 사각지대에 대한 걸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저성장 시대에 중위소득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또 그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소득제를 월 소득을 5만 원 주거나 10만 원 주거나 30만 원 주는 방안을 놓고 보면 연간 재정 소요가, 예를 들면 5만 원 주는 것은 전체 2021년 보건복지노동 부분에 대한 이른바 복지 재정에 대한 약 200조쯤 됩니다. 이거에 15%가 소요가 되고 30%가 소요되고 90%가 소요되는 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이란, 이한, 사만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지출을 한 2, 3만 원 받는 계층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한 소득 대안이 될 것인가. 사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근로가능 연령대가 순수해져야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높은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50조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라 현재 복지제도의 포용성을 확대하는데 이 대략적인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별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15조 원 정도면 현재 고려되고 있는 한 1단계 정도의 어떤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커버가 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소득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청장년 세대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으로 10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지출한다면 예를 들면 EITC나 CTC 같은 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청년들 세대, 장년들 세대에 있어서의 소득 보전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확대를 10조 원 정도를 한다면 1년에 50조 원을 쓰더라도 충분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아보육 체계는 자료를 가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의 형평성 제고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앞선 세션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지속가능한 재정은 사실 한국 재정은 재정 트릴레마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률,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고 이 세 가지 선호 지표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거를 다 선택하다 보니까 즉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지켰지만 복지 수준은 굉장히 낮아진 재정 트릴레마의 문제가 우리 지금 현재 재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복지 지출이 필요하고 이걸 재원 조달하기 위한 현행 이야기되고 있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이나 비과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일단은 국가 채무 관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물론 지출 혁신과 재정 개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복지 부분, 예를 들면 경제 부분에 대한 지출은 한시적으로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지출 준칙, 이른바 재정 준칙을 전체 재정에다가 적용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막대한 복지가 지출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재정 트릴레마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확립은 실행 방안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 소득 면세자가 너무 많아서 최소한 근로소득세 평균세율이 한 5, 6% 정도 되는데 이거에 5분의 1 정도는 부담하는 1, 2% 정도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가장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급속한 증가가 너무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데 과연 이 늘어나는 재산세만큼 지방에 대한 공공재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5% 정도로 재산세가 증가하는 캡을 씌우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 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하고 모든 걸 지방에다가 돌려주는 재원으로 하지 않고 종부세 수입의 일정 부분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재원을 좀 돌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도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에 대한 개편과 특히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을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규제와 경쟁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행 방안 위주로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전략을 이제 폐기하자.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 육성하는 대학이든 산업이든 다 정부가 앞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한국 경제는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 상당히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급력과 큰 기초과학하고 원천 기술을 좀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규제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진입 규제와 지원 정책을 좀 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이게 경쟁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재설계하자.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하는 행위는 규제를 강화하자. 그리고 공익적 부분에 대한 공공성은 충분히 강화해서 보편성과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어설프게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